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카우보이 영화. 백마탄 영웅, 사악한 인디언, 금발 미녀, 5분짜리 총격전. 하지만 전부 거짓입니다. 진짜 서부 시대는 훨씬 더 광란적이고 폭력적이고 불공평했지만 훨씬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치 영화 시나리오 같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20가지 실화를 듣게 될 겁니다. 커피 한 잔 들고 문단속 잘 하시고 저와 함께 가시죠.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서부 영화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베스 리브스는 미국 남부에서 노예로 태어나 남북 전쟁 중에 탈출하여 거친 변경지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여러 원주민 부족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년 후 그는 연방 보안관이 되어 여러 주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광활한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그는 3,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전해지며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았고 총을 먼저 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한쪽에는 수갑을, 다른 쪽에는 성경을 차고 다녔으며 범죄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했지만 결코 쉽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할리우드는 가면을 쓴 영웅, 원주민 파트너, 백마, 그리고 엄격한 명예 규범을 가진 론 레인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왠지 모르게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실존 인물이 바로 베스 리브스라는 흑인 남성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거대 철강 및 철도 재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을 때 그들은 핑커튼 탐정 사무소를 고용했습니다. 단순한 사립 탐정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용병 부대처럼 운영되었죠. 그들은 자금 수송을 호위하고 노조 회의를 감시했으며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곤봉과 총 그리고 배지 없는 제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유명한 홈스테드 분쟁 당시 그들은 완전 무장한 채 배를 타고 도착하여 파업을 진압하고 공장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그들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억만장자들은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설 경비 모델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논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돈의 힘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핑커튼을 바로 그 논쟁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한복판 모두가 서부의 전형적인 거친 사나이로 꼽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찰리 파크 허스트였죠. 그는 산적들이 들끓는 길에서 역마차를 몰고 술집 바닥에 침을 뱉고 시가를 피우고 뱃사람도 얼굴을 붉힐 만큼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1868년 그는 투표소에 나타나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미국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수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879년 그가 사망했을 때 충격이 닥쳤습니다. 의사와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이 그의 진짜 정체가 샬럿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든 성별 고정관념을 조용히 깨뜨려 온 누군가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서부 역사상 최고의 역마차 운전사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은 그의 행동이 반항심 때문이었는지, 생존 본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골드러시 이후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던 시절, 두 명의 사기꾼이 완벽한 이야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콜로라도의 한 언덕에서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묻혀 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가짜 돌들을 곳곳에 뿌려놓고 동부에서 온 은행가들과 거물들을 불러 모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자갈 속에서 보물을 줍게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수표책을 꺼내들었죠. 주요 은행, 정치인, 심지어 록펠러 가문의 친척까지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망친 것은 지질학자 클라렌스 킹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현장을 조사하여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두 사기꾼은 이미 돈을 가지고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했고 탐욕과 허황된 환상에 대한 큰 경고가 남았습니다. 1892년 와이오밍주 북부에서 한 무리의 거물 목장주들이 더 이상 소규모 목장주들과 정착민들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만들고 증거도 없이 이들을 소도둑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그들은 돈을 모아 기차를 타고 텍사스로 가서 약 50명의 총잡이를 고용해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무장한 무리가 존슨 카운티에 들어서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목장주, 상인, 노동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지고 있던 무기를 챙겨 한 목장에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하자 워싱턴에서는 미군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과 그들이 고용한 총잡이들을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돈이 법보다 강했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말기, 대부분의 여성이 투표권조차 없던 시절 메리 필즈라는 이름의 전직 노예 여성이 몬태나 주의 길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소흐십세가 넘은 그녀는 키가 180cm가 넘었고 미식 축구 공격 라인맨처럼 다부진 체격의 시가를 피우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부는 눈과 늑대, 산적들이 우글거리는 외딴 우편 배달로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메리는 허리에 38구경 권총을 차고 마차에 소총을 싣고 그 계약을 수락했으며 매일같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말들이 눈볼에 갇혀 얼어 죽었을 때 그녀는 우편 가방을 등에 메고 어둠 속을 몇 마일이나 걸어 다음 마을까지 갔습니다. 술집 사람들은 보안관조차 그녀만큼 무섭지 않다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리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배달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것은 훈장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윌리엄 버팔로 빌 코디는 원주민 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기장 오락거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쇼에서 원주민 공연자들은 정착민들의 마차를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백인 영웅들은 항상 소총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쇼에는 실제로 미군과 전투를 벌였던 노령의 수족 추장 시팅불도 출연했습니다. 그는 공연단과 함께 유럽 순회 공연을 하며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까지 공연했지만 이는 돈과 자신을 적으로 규정했던 사람들을 직접 마주할 기회 때문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무대 뒤에서 관객들이 야만인이 그토록 침착하게 연기하는 모습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농담삼아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마치 진짜 개척시대의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착각하고 쇼 뒤에 숨겨진 속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공연장을 떠났습니다. 서부 개척시대 벨스타는 가정생활과 범죄 세계를 넘나들며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잘 차려입고 좋은 말을 탔으며 허리에 찬 두 자루의 권총을 꺼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시 제임스, 콜 영거 같은 거물들과 연줄이 있었고 강도와 소도둑들이 다니는 모든 경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체로키족 남자와 결혼한 그녀는 말을 훔치고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무법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전문 갱단을 만들었습니다. 40세에 그녀는 비포장도로에서 매복 공격을 당해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누가 방가쇠를 당겼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녀의 이름에 얽힌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 동료의 복수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역 목장주와의 불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아 그녀의 이야기는 사실과 술집에서 떠도는 소문 사이 어딘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874년 초 서부 개척 시대의 한복판에서 엘프레드 패커라는 남자가 콜로라도의 얼어붙은 산맥을 5명의 남자에게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작은 마을에 홀로 나타났는데 예상보다 훨씬 잘 먹은 모습에 동료들의 돈과 소지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 지역을 파헤쳐 토막나고 일부가 먹힌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패커가 민주당원 5명을 죽이고 먹었다고 선언하며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패커가 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 냉소적인 대답 또한 악명과 함께 퍼져나갔는데 그는 나는 부드러운 부분만 먹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술집에서 은근히 회자되는 유머거리가 되었고 노래, B급 영화, 심지어 대학 식당 이름으로까지 사용되면서 미국 전역을 혐오와 호기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식인 사건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 역사에서 거의 지워진 듯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가로지르는 철도의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중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벽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눈 속에 터널을 파고 눈사태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백인 동료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철도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막대한 이익이 쏟아져 들어오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정받기는커녕 그들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중국 이민을 사실상 막고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시민권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건설에 크게 기여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1866년 인디애나 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레노 형제는 기차가 마치 레일 위에 놓인 거대한 금고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일당과 함께 밤에 기차에 올라타 승무원을 제압하고 앞쪽 객차들을 분리한 후 기관색에 기차를 조금 앞으로 빼도록 강요했습니다. 역과도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우편 객차에 침입하여 당시로서는 거액이었던 약 $13,000를 훔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의 성공이 아니라 기차도 움직이는 은행처럼 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수년 후 제시 제임스와 부치 캐시디 같은 인물들이 같은 수법을 사용하며 기차 강도를 서부 개척 시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돈도 없고 갈 길도 없었던 그들에게 기차를 노리는 것은 손쉬운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법의 심판은 거의 없고 통신은 느리며 매일 밤 연방 자금이 쉴 새 없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의 연방 법원은 전국적인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이끌던 아이작 C. 파커 판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 판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이 항상 늦게 도달하던 변경 지역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범죄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179명의 피고인이 그에게서 최종 판결을 받았고 그중 8명이 요새 옆에 설치된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되면 손이 묶인 사형수들이 군중의 침묵 속에 굳게 다져진 흙마당을 걸어갔습니다. 경비병들은 종기 울리기도 전에 땀, 술, 그리고 순수한 공포가 뒤섞인 무거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변경 지역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 세대의 많은 남성들에게 포트 스미스는 교수형이 혼란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여겨지던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 속에서 부치 캐시디의 와일드 번치에 실제로 합류한 유일한 여성인 로라 불리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카우보이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거친 길 위의 삶에 익숙했던 그녀는 총을 들고 다니며 열차 강도에 가담하고 위조 지폐를 유통시켜 갱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가명을 사용하고 숨어야 할 때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보안관과 핑커튼 탐정을 피하에 다니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1901년 아직 젊은 나이에 체포되어 뉴욕에서 복역한 그녀는 1905년 출소 후 무법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호텔과 하숙집에서 일하며 존경받는 여성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비행기, 컬러 TV로 가득 찬 현대 미국에서 1961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속한 듯한 서부의 기억을 그녀와 함께 간직한 채 말입니다. 19세기 후반, 아직 무법천지였던 뉴멕시코에서 겨우 19살이었던 엘페고 바카라는 젊은이는 보안관이 되어 멕시코 마을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텍사스 카우보이들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카우보이 한 명을 체포하자 약 80명의 무장 기병들이 엘페고가 숨어있던 집을 포위했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는데 몇 분이 아니라 하루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4,000발이 넘는 총알이 벽, 문, 가구에 박혔다고 추산됩니다. 연기가 거쳤을 때 엘페고는 거의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제복을 벗고 정장을 입어 변호사이자 지역 정치인이 되었고 마치 작은 군대처럼 보이는 적들에 맞서 홀로 싸운 사나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술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제거리가 되었고 고집 센 사나이가 어떻게 전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부 시대가 저물어 거의 모든 무법자들이 사라진 무렵 펄 하트라는 젊은 캐나다 여성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범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용 코트와 모자를 쓰고 38구경 리볼버를 들었습니다. 1899년 애리조나주 글로브 근처에서 그녀는 역마차를 세우고 승객들의 돈을 훔쳐 약 430달러를 가지고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강도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일을 여성이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문들은 이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았으며 잡지들은 그녀의 얼굴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범죄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1년 반 만에 그녀는 감옥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석방되었습니다. 1890년 애리조나주 툼스톤의 한 작은 신문은 사냥꾼들이 사막에서 거대한 익룡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익룡이 나무벽에 기대어 있었고 사냥꾼들이 그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고 했으며 이 장면이 변방의 술집에 굴러다니던 누렇게 바랜 신문 중 하나에 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본 사진은 기록 보관소와 개인 소장품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마이크로필름, 경매, 다락방을 뒤져 이 이야기가 단순한 술집 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록이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네거티브 필름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사진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기억의 오류, 인쇄상의 속임수, 아니면 19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잊혀진 선사시대의 한 조각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애리조나주 툼스톤의 부트힐 묘지에는 모든 노련한 카우보이들이 즐겨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레스터 무어라는 남자는 배달 회사에서 일했는데 소포를 두고 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부 시대에는 말다툼이 순식간에 총격전으로 번지곤 했는데 그는 사구경 리볼버에서 발사된 총알 4발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총을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근처에 의사도 없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보안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싸움은 끝난 후였고 정의는 거의 항상 총구 앞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누군가 그의 묘비에 짧고 간결하면서도 비극적인 메시지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문구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술집이나 대화, 관광 가이드 투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행객들은 묘비 앞에 멈춰 서서 옅은 미소를 짓고 존경의 표시로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며 삶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음을 되새깁니다. 골드러시 시대의 무법자 리처드 래틀스네이크 D.E. 바터는 대규모 강도 행각으로 얻은 약 8만 달러 상당의 금을 가지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한 가족의 삶을 몇 세대에 걸쳐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추격대와 보안관들에게 쫓기던 그는 금괴와 금덩이를 외딴 곳에 숨기기로 하고 바위와 나무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삐뚤빼뚤한 메모와 화살표, 거리 측정 표시가 가득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지도는 낡은 술집, 목장주의 서랍, 고물상 경매 등을 거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아무도 정확한 경로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 금은 여전히 시에라 네바다 산맥 어딘가에 묻혀 찾는 자들의 불운과 우연히 발견하는 자들의 행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네바다의 작은 마을에서 서부 개척 시대는 이미 영화 같은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방가쇠로 원한을 갚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랜 세월 서로를 증오해온 두 남자가 낡은 권총을 손에 든 채 마을 중심에서 마주섰다. 가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엿보았지만 감히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짧고 날카로운 말다툼을 주고받았고 손을 권총집에 넣는 순간 대화는 끝났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나무가 부서지고 먼지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두 남자는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들이 딱딱한 흙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순간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최초의 자동차가 경적을 쉴 새 없이 울리며 그 길을 따라 굴러 내려왔다. 마치 옛 방식의 원한 해결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듯했다. 결국 소위 개척지는 실제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코타 평원에서 월스트리트로, 유전으로, 유리로 된 사무실로, 그리고 집에서 주식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화면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결투는 총집에서 나와 계약으로 땅과 물, 그리고 정보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옷차림과 배경은 바뀌었지만 게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정보를 장악한 자가 속도를 정하고 나머지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오늘날의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서부 시대의 모습을 벌써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많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현실은 언제나 시나리오 작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